임플란트를 피할 수 있으면 좋습니다. 치과마다 임플란트 가격이 달라지게 되고 주요 원인은 대형 치과 혹은 덤핑 치과라고 하죠. 뼈 이식을 안 권해드리는 편이기는 하거든요. 뼈 이식을 하지 말라고 말씀드리는 이유 중에 하나는 치과마다 임플란트 가격이 다른 이유, 물론 임플란트 종류가 달라서 그럴 수 있죠. 예를 들어 국산 제품이 아니라 스위스나 뭐 이렇게 실제로 비싼 브랜드들이 있는데 그런 브랜드들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요새는 임플란트 종류 때문에 가격이 달라지는 경우는 제가 아는 거의 없다고 보면 되고, 대부분은 가격 경쟁 때문에 가격이 달라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특히 이제 대형 치과 혹은 네트워크 치과 혹은 치과에 갔는데 치과 원장님하고는 대화할 기회가 별로 없는 그런 치과에서는 일단은 싼 가격으로 환자분들을 홍보를 하고 병원을 운영하는 데 필요한 비용들을 보존하기 위해서 임플란트 외에 다른 것들을 추가하면서 비용이 올라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예를 들어 임플란트 하나 신입하는데 예를 들어 A1이다 라고 말씀을 듣고 환자분들이 어떤 치과에 갔는데 상담해 주시는 분이 오셔서 환자 맞춤형 지대주를 사용하니까 B1이 추가가 되고, 환자분은 뼈가 얇아서 뼈 이식을 하셔야 됩니다. C1이 추가되고, 그러면 환자분이 알고 간 가격은 A1이지만 치과에서 나올 때는 A 플러스 B 플러스 C1이 되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대부분은 가격 경쟁 때문에 치과마다 임플란트 가격이 달라지게 되고, 주요 원인은 대형 치과 혹은 말씀드리면 덤핑 치과라고 하죠. 그렇습니다. 사실 뭐 네이버 지도나 네이버 플레이스 이런 데 들어가는 정보들이 보통은 한정되어 있죠. 사실 그런데 가격을 올리면 제가 안 된다고 알고도 있고, 근데 보통 원장님들의 뭐 이력이나 아니면 치과의 위치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보통 들어가기 마련인데, 환자분들이 정보를 찾는 데 있어서 조금 도움이 될 만한 것, 대표 원장님의 성함과 대표 원장님의 이력이 바뀌지 않고 함께 일하시는 원장님들의 소개가 자주 바뀌지 않는 것, 이것도 참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환자분들이 이제 정보를 접할 수 있는 통로를 제가 좀 생각을 해보면, 사실 홈페이지 이런 데서는 환자분들이 자주 접하기가 어렵죠. 왜 그러냐면 우리나라에서 정보가 유통되는 주요 경로가 어떤 회사나 치과나 어떤 의원들의 홈페이지가 아니라 대부분은 네이버나 유튜브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만약에 어떤 정보를 구하시는 데 있어서 뭐 어떤 의원이나 치과뿐만이 아니라 원장님이 직접 운영하는 것으로 판단되는 블로그가 있다, 원장님이 진료에 진심인 거고 본인이 하시는 진료에 대한 어떤 철학이나 정보를 환자분들한테 명확히 제시해 주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또 블로그나 유튜브들이 단순 홍보 목적이나 마케팅 업체에서 단순 광고 목적으로 작성되는 경우가 또 굉장히 많고, 이런 것들은 이제는 정보를 구하시는 우리 환자분들 입장에서는 충분히 구별이 되실 정도로 정보가 많아요. 그래서 어떤 좋은 의원이나 치과 의원을 찾고자 하실 때는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런 요소들을 조금 고려해 보시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실 치과 선생님들이 뼈 이식을 말리는 경우가 많은가 싶기도 한데, 저 스스로는 뼈 이식을 조금 안 권해드리는 편이기는 하거든요. 물론 이게 조금 오해가 있는 경우가 있고,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정말 뼈 이식이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앞니에 뭐 임플란트를 한다든지, 아니면 위턱뼈의 높이가 부족해서 상악동 거상술을 한다든지 정말로 뼈 이식을 해야 되는 경우가 있는데, 뼈 이식을 하지 말라고 말씀드리는 이유 중에 하나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덤핑 치과 혹은 대형 네트워크 치과에서 정말 뼈 이식을 해야 되는 적응증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비용적인 측면 때문에 상담 과정에서 그냥 뼈 이식을 얻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런 말들이 나오는 것 같아요. 굳이 뼈 이식을 안 해도 되는 충분한 뼈를 갖고 있는데 뼈를 넣을 필요가 없죠, 굳이. 그렇기 때문에 뼈 이식은 정말 필요한 경우에만 하셔야 되고, 그래야 임플란트가 탈나지 않고 오래 쓰일 수 있습니다. 치과의사 선생님들이 이제 저희가 뭐 논문이나 교과서를 보면서 공부를 하기도 하지만, 예를 들어 이제 잇몸병이 너무 심해서 잇몸뼈가 많이 안 좋아서 이제 발치를 하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발치를 하고 나서 그 발치된 공간에 과연 뼈를 넣고 기다릴 것인가 아니면 뼈를 넣지 않고 기다릴 것인가도 사실 되게 논란이라기보다는 어떤 트렌드, 이쪽 흐름을 탈 것인가 이쪽 흐름을 탈 것인가 있을 수 있거든요. 제 경험상, 제 경험뿐만 아니라 실제로 우리 잇몸뼈는 안 좋은 치아를 발치했을 때 스스로 낫는 힘이 실제로 있어요. 그게 과학이죠. 발치와라고 하는 그런 공동에 피가 차면서 이제 뼈는 당연히 차게 되어 있는데, 발치를 하고 나서 임플란트를 하기 전에 뼈 이식을 하지 않아도
대부분은 임플란트를 할 수 있는 정도로 찾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제 경험상 환자분 한 10분 중에 정말 8분 정도는 이를 뽑고 이 뽑은 자리에 뼈 이식을 하지 않아도 3, 4개월 정도 충분히 기다리면 임플란트를 할 수 있을 정도의 뼈가 충분히 찾는 경우가 있고요. 기다려도 뼈가 차지 않으시는 분들이 실제로 가끔 있어요.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4, 5개월을 기다려도 뼈가 차지 않는 거를 우리 CT를 통해서 환자분들한테 보여드릴 수 있으니까 그때는 정말 잇몸을 절개해서 다시 뼈를 넣던지 아니면 임플란트 수술을 하면서 주변에 뼈를 넣던지 그때 하셔도 늦지 않아요. 그래서 뼈이식이라고 하는 것 조금 논란이 있을 수 있는 주제이기도 한데 적어도 제가 지금 임상을 하고 있는 입장에서는 정말 필요한 경우 상악동 거상술, 앞니 임플란트를 했거나 잇몸뼈의 폭이 너무 좁아서 옆으로 잇몸뼈를 넓혀야 되는 극히 드문 경우를 제외하고는 뼈이식을 환자분들한테 절대 먼저 권하지는 않습니다. 임플란트를 피할 수 있으면 좋습니다. 왜 그러냐면 치아에 있는 우리 유명한 그림이 있어요. 데스 사이클이라는 게 있는데 간단한 충치 치료, 레진 치료를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충치가 커지면 인레이를 하고 인레이가 탈이 나면 온레이하고 크라운하고 발치하고 임플란트 하게 되고 점점 내 치아가 사라지고 이를 뽑고 임플란트를 하게 되는 과정을 우리 사이클로 표현을 한 건데 내 치아를 살려줄 수 있으면 당연히 좋으니까 당연히 임플란트는 절대 하지 않는 게 맞는 말이죠. 하지만 임플란트를 꼭 절대 하지 말아야 될 이유는 사실 저는 없다고 생각을 해요. 자연치아에는 소중한 이유가 예를 들어 치아주 인대가 붙어있고 신경이 있기 때문에 저작계 기능, 고유 감각, 미각, 뇌로 연결되는 신경 등 당연히 자연치아가 있으면 좋은 장점들은 많지만 중증도 이상의 치주염이 걸린 환자분들에 있어서 내 치아를 살려 쓰기가 어려운 경우에 내 치아를 굳이 고집할 필요는 없어요. 실제로 치료가 정말 지연이 돼서 적당한 시기를 너무 놓쳐서 우리 이제 잇몸뼈를 보면 기저골이라고 이제 딱딱한 뼈 성분이 있고 그 위에 잇몸뼈가 얹혀 있는 경우인데 그런 구조로 되어 있는데 발치가 필요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발치 시기를 놓쳐서 잇몸뼈는 다 사라지고 밑에 기저골만 남는 경우 굉장히 많아요. 이런 경우에는 임플란트 치료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굳이 안 해도 될 뼈 이식을 광범위하게 해야 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임플란트를 절대 하지 말라고 하는 것 반은 맞아요. 내 치아를 오래 쓸 수 있으면 쓰고 살려 쓸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어떤 방법을 강구해서라도 하는 게 맞는데 잇몸 질환 때문에 치아를 발치하게 된 경우에는 임플란트를 하는 게 맞는 방법입니다. 임플란트를 한 후에 절대 하지 말아야 될 것 똑같죠. 일상생활이랑 똑같은데 밥 먹고 그냥 주무시는 거예요. 아니면 약주 드시는 것까지는 괜찮죠. 근데 한국 사람들이 보통 술을 마시면 안주까지 먹잖아요. 밥을 먹고 양치질을 하지 않고 자는 것, 술을 드신 다음에 안주까지 드시고 양치질 하지 않고 자는 것 등 그런 안 좋은 습관들이 임플란트 후뿐만 아니라 임플란트를 하지 않고 내치아일 경우에도 하지 말아야 하는 것들이에요. 임플란트는 지켜야 돼요. 어떤 의미에서 지켜야 되냐면 임플란트 이후의 것이 아직 우리 치과 의사들이 프랙티스 할 수 있을 정도의 뭔가 개발된 게 하나도 없기 때문이에요. 내 치아가 망가진 것과 똑같은 방식으로 임플란트도 망가진다고 하는 게 지론이에요. 내가 잇몸 관리를 잘 못해서 이를 뺐다. 임플란트 하고 나서도 관리를 하지 못했다. 똑같은 방법으로 임플란트 나사산 주변에 뼈가 다 녹게 되고 임플란트에 나사가 노출되면서 그 나사에 잇몸에 안 좋은 세균들이 붙어 살게 되면서 다 나사가 노출되고 이제 또다시 큰 일을 벌여야 되는 상황이 오거든요. 임플란트라는 어떤 치료를 받으시고 난 다음에는 반드시 정기검진을 가셔야 하고 정기검진을 잘 해주지 않는다면 꼭 치과에 요청을 하셔서 정기검진을 잘 받으셔야 합니다. 요새 이제 워낙에 분자생물학 또 실험생물학이 발달하다 보니까 비단 치아를 재생하는 주사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약이 개발이 되고 있죠. RNA 수준에서 편집하는 기술까지 개발이 됐는데 치아를 재생시키는 거는 사실 치아가 만들어지는 어떤 분자역학적인 패스웨이만 알고 있다면 충분히 쉽게 개발을 할 수는 있지만 쉽게 개발한다고 하면 이제 과학자분들 화를 내시겠죠. 쉽지는 않겠지만 이제 개발은 돼 있는 상태인 것 같고 다만 조금 상용화 되기까지 제가 볼 때 조금 시간이 걸릴 것 같은 이유 중에 하나는 그런 실험 결과가 나온 논문을 쭉 봤을 때 예를 들어 제가 앞니가 하나 빠졌어요. 그 주사를 놨을 때 내가 빠지기 전에 똑같은 치아 모양으로 재생이 되느냐? 그거는 아니고 어떤 논문을 보면 치아는 재생이 되지만 제 위치가 아니라 다른 위치에 혹은 하나의 치아가 아니라 여러 치아가 다시 생기거나 그런 어떤 부작용 아닌 부작용이 생기는 걸가 이제 결론으로 나오고 있거든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우리 엄마 뱃속에 있을 때 우리 사람을 만들어내는 그런 어떤 발생 과정이 한 치의 오차도 허용되지 않은 정말 그런 정교한 과정인데 그 정교한 분자 스위치를
하나하나 다 조절하기까지는 아직 갈 길이 멀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정말 그 치아가 재생이 된다 하더라도 정확하게 재생이 되지 않는다면 결국에는 다른 방법의 비용이 또 다시 들겠죠. 우리 신약 혹은 새로운 의료라고 하면 보통은 비용이 높아지게 되는데, 내가 빠진 치아 자리에 실제로 재생은 되지만 위치가 어긋나서 교정적으로 그 치아를, 재생된 치아를 원래 위치로 갖고 오기 위해 또 교정 치료를 하게 된다든지 한 번의 치료가 끝나지 않게 될 가능성이 또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어떤 재생의학이 루틴 프랙티스로 자리 잡기까지는 제가 볼 때는 한참 남았고, 나온다고 해도 신의료니까 분명히 비용이 많이 높을 거란 말이에요. 그 시기쯤 되면 임플란트의 가격은 시장 경제의 원리에 따라서 분명히 더 내려갈 테니, 임플란트라는 치료가, 임플란트가 나쁜 게 아닌데 사실 이게 조금 너무 안 좋게 이제 소문이 도는 경우가 많죠. 어쨌든 임플란트가 완전히 대체될 거라고 저는 생각하지는 않고, 정말 치아를 재생시키는 약이 상용화가 되고 원하는 크기, 모양, 위치 다 완벽하게 자리를 잡는 시기가 온다면, 그때쯤이면 언제 될지 잘 모르겠지만 임플란트가 없어질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제가 이제 우연한 기회라고 하면 좀 그렇고, 이제 사람의 관심이 많아요. 그러니까 그 말은 이렇게 막 누구를 스토킹하고 그런 관심이 아니라, 어떤 분하고 이제 관계를 맺음에 있어서 저분은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실까? 내가 혹시 놓친 건 뭐가 있을까? 사람의 관심이 되게 많아졌던 계기가 있기는 합니다. 어쨌든 제가 이제 그런 거에 관심이 되게 많은데, 제가 치과 의사가 되고 나서도 그런 사람에 대한 관심이 계속 있다 보니 환자분들이 그냥 하시는 말씀들을 흘려듣지 않고 어떻게 하면 내 진료에 있어서 환자분들이 그런 말씀하시는 거를 더 반영해 볼 수 있을까, 아니면 궁금해 하시는 것들을 내가 조금 더 올바른 정보를 제공해 드리고 또 이해하기 쉽게 전달해 드릴 수 있을까 고민을 정말 많이 하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간단한 몇 가지 질문들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는 이제 시간을 가졌는데, 저희 채널에 오시면 이제 여기서 말씀드렸던 주제들보다 훨씬 더 광범위한 치과와 관련된 지식들 혹은 진료와 관련된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어요. 그래서 오시면 도움이 많이 되실 거라고 제가 생각이 들고요.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계실 것, 제가 환자분들한테도 또 인터넷 방송, 블로그들을 통해서 항상 말씀드리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하루 3번 치간 칫솔, 치실, 양치질, 가글 3번 잘하는 게 정말 중요하거든요. 입안을 관리하는 데 있어서 뭐 충치라든지 잇몸 질환, 기타 여러 가지 등등등이 유전의 영향을 많이 받는 거를 부인할 수는 없어요. 내가 양치질을 하루 3번 잘 하는데도 충치가 잘 생기는 사람이 있고, 하루 양치질을 잘 하는데도 잇몸뼈가 계속 안 좋아지시는 분이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마시고 하루 3번 양치질 잘 하시고, 그 다음으로 중요한 게 나의 노력과 더해서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는 게 정말 좋은데, 집 앞에 있는 치과 혹은 내 치아를, 내 입안을 정말 관리해 줄 수 있는 치과에 정착하셔서 정기적으로 검진을 받으셔야 내 머리가 너무 길어져서 지저분해 보이지 않듯이 입안 건강을 건강하게 유지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